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음택풍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까지의 이론을 총 정리하는 뜻에서 남영근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영근묘를 평하며 천하대지요 이대 천자지지라고 극찬합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고종께서 태어나고 임금과 황제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풍수의 계파는 틀려도 혹은 풍수를 모르는 일반인들까지도 이곳에서의 평가만큼은 이구동성 탄성입니다. 아마 구한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도록 이곳만큼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곳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풍수를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으로 이곳 남영근묘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그토록 좋은 땅이라면 어째서 국가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선왕실의 말로가 불행했을까? 명당은 그토록 처절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인가? 몇십 년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든 것을 잃어도 좋은 것인가? 황제가 되었으므로 명당이라는 등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설에 의하면 흥성군 이항은 정만인이란 풍수가 제시한 만대영화지지와 이대천자지지 두 묘터 중에서 이대천자지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정만인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알 길 없으며 그 말의 사실 여부 또한 어떠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만인은 손석구 선생 터라는 책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는데 손석구는 내천야록에 나오는 만인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소설에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천야록에는 산인 만인이 대원군에게 8만 대전경 간행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묘를 쓰고 나서 고종과 순종 두 분 황제를 배출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대원군의 극적이며 풍운화적인 삶에 귀납적으로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있으며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대천자지지라는 말을 유포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남영근묘를 쓰고 7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임오군란, 갑심정변, 동학혁명, 을미사변, 을사늑약, 그리고 조선의 만국까지 묘 이후 수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명당의 발복인가요? 명당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하고 굴욕적이라면 풍수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내천야록은 조선의 선비 황현이 구한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황현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지식인으로 살기 부끄럽다는 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내천야록에는 남영근 묘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옵니다. 남영근 아들 4명 중 흥성군은 넷째로 남영근이 작구할 때 흥성군 나이는 18세였다. 그가 지사를 따라 덕산의 대덕사에 도착하자 지사는 한 고탑을 가리키며 저것은 큰 길지라 그 기암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흥성군에게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흥성군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 그의 재산을 모두 팔아 현금 2만 냥을 마련한 후 그 절반을 대덕사 주지에게 주고 절을 소각하도록 하였다. 절이 모두 타버리자 흥성군은 상여를 모시고 가서 제를 쓸고 그곳에 머물렀다. 한밤중에 그의 형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각각 꿈 이야기를 하였다.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꾸짖기를 나는 탑신인데 너희들이 어찌 내가 사는 곳을 빼앗느냐. 만일 이곳에 장사를 지내면 제사가 끝나기 전에 너희 사형제가 폭사할 것이니 속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삼형제 꿈이 모두 같았다. 이 말을 들은 흥성군은 분통을 터뜨리며 과연 그렇다면
참으로 길지입니다. 주인에게 명하는 것이니 신이 어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종실이 몰락하여 우리 형제들이 옷자락을 끌고 날마다 안동깁시 문전을 찾아다니며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한때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은 모두 자식이 있지만 혈육 하나도 두지 못한 것은 저 혼자뿐이니 죽어도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형님들은 아무 말씀 마시고 계십시오. 그가 이른 아침에 탑을 무너뜨리고 묘를 썼다. 하관을 한 후 훗날 누가 옮길까 염려되어 쇳물을 수만 건 지어붓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그리고 스님을 데리고 경성으로 가던 중 수원의 대포진을 건널 무렵 배에 탔던 스님이 갑자기 고함을 치며 불을 끄라고 말한 후 머리를 움켜쥐고는 불에 탄 모습을 하더니 잠시 후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많은 사람들은 남영근 묘가 복치형이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14년 만에 고종께서 탄생하셨다. 갑자년 이후 나라에서는 국비를 들여 대덕산에 절을 짓고 이름을 보덕사라고 하였다. 토목에 금을 칠하여 극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였다. 그리고 논밭도 하사하고 보화도 후하게 주었다. 병인년 겨울에 양인들이 강화에서 도주할 때 사교에 빠진 우리 백성들은 그들을 덕산도 인도하여 그 묘를 파헤치려 했으나 파지 못하고 다만 그 묘에 불만 지르고 달아났다. 이때 대원군은 이건창에게 장례 치른 일을 말하면서 탑을 헐고 보니 그 속에 백자 2개, 다병 2개, 사리 3개가 있었는데 그 사리는 작은 머리만 하여 빛이 매우 밝고 물에 담그면 물을 빨아들이며 푸른 기운은 시로락이 연기 같았다. 사진은 현재 보덕사 석탑입니다. 사리가 나왔다는 가야사 석탑과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남영근묘는 현재 가야사지 정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묘가 있던 것이 석탑이 있던 곳이고 묘 뒤편이 가야사 본당이 있던 곳입니다. 산 능선에 자리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한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남영근 묘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영근 묘의 주사는 성문봉입니다. 묘 뒤편에 보이는 봉우리는 옥양봉입니다. 전체를 가야산이라고 하는데 경승지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혀를 맺기에는 산이 거칠고 험한 편입니다. 이름난 명산에 명당 없다고 했습니다. 묘까지 이르는 산줄기는 성문봉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문봉에서 묘까지 정상적으로 이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근본되는 뿌리가 부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영근 묘의 용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답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묘소 뒤편 과협처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지 않는데 좀 더 올라가서 용맥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협처 뒤쪽에는 모대개 가족묘가 있는데 그곳 봉우리까지 올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묘 뒤편 봉우리 1지점에는 기이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용맥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룡은 남영근 묘 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혀를 맺는 용맥은 격가지나 혹은 박맥에서 생기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봉우리 1지점에서 용맥의 진행을 보면 화살표 방향이 용맥의 상태가 완만하고 후부하며 안정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영근 묘가 있는 방향은 경사가 가파르게 되었습니다. 남영근 용맥은 이곳에서 이미 끊어진 것이니 절맥된 것입니다. 참된 혈은
주산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용맥이 되어야 합니다. 봉우리 1에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르면 또 하나의 봉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용맥의 진행은 남영군 묘 쪽이 아니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남영군 묘 용맥은 이곳까지 2번이나 절맥된 상태입니다. 방맥에서 또 방맥이 되었으니 길지는 이토록 구차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분기점에서 용맥의 정룡과 방룡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택풍수 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분기점에는 최소한의 봉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봉우리가 없는 곳에서 용맥이 나누어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춘천에 있는 조만영 묘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둘째, 용맥이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어느 쪽이 높고 낮은지를 살펴보십시오. 당연히 높은 쪽이 정맥이고 낮은 쪽이 방맥입니다. 정맥 쪽으로 대부분의 힘이 가고 방맥 쪽으로는 소소한 기운이 가기 때문에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점은 황금비 묘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셋째, 분기점에서 어느 쪽이 후부하고 깨끗한지를 살펴보십시오. 역시 주령 쪽이 후부하고 깨끗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방령 쪽은 하찮은 기운만 가기 때문에 수척하고 지저분한 상태가 됩니다. 넷째, 봉우리에서 두 곳으로 갈라질 때 어느 쪽이 완만하고 생동감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정령 쪽이 완만하면서도 생동감이 있지만 방령 쪽은 급경사에 비루한 모습이 됩니다. 다섯째, 용맥이 갈라지는 봉우리에서 어느 쪽이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맥 쪽은 중후하고 편안하지만 방맥 쪽은 편령이 되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남영군 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곳은 과협차를 지나서는 올바른 지각이 없습니다. 특히 우측 지각은 짧고 좌측 지각은 길어 균형이 맞지 않는 편령의 상태입니다. 그나마 있는 지각은 영처럼 꿈틀대면서 용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지각은 지게 작대기처럼 곧게 이루어져서 용맥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지각은 묘를 향해 등을 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각의 모습으로 보아 이곳 용맥은 규칙과 질서가 없는 산만한 상태입니다. 묘 뒤편은 가야사 대웅전이 있던 곳입니다. 비록 이전까지 용세가 좋지 못해도 혈 뒤편 한마디가 잘 이루어지면 가능한데 이곳은 습기가 많아 질척한 상태입니다. 남영군 묘는 당판 곳곳에 강한 안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 안반이 힘과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황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한 힘이 있다면 어째서 허수아비 황제가 되었고 고작 60년 만에 나라와 백성을 맥없이 뺏겼나요? 황제로서 언제 큰소리 한번 쳐본 적 있던가요? 매천야록 기록을 보겠습니다. 흥성군이 이른 아침에 탑을 무너뜨리고 보니 탑토가 모두 암석으로 되어 있었다. 도끼로 팠지만 도끼가 튀기만 하자 그가 도끼를 어깨에 메고 공중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그런 후 다시 도끼질을 하자 튀지 않고 암삭이 잘 파졌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격으로 험한 성문봉의 기운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룡의 한 줄기가 험한 암석으로 되어서 묘소의 옆부분을 날카롭게 찌르는 형태입니다. 청룡백호의 쏘임은 혀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청룡은 묘소에 대해 오히려 창을 들이대고 능멸하는 검령의 형태인데 마치 표독스런 뱀이 머리를 고추 세워
노려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산의 지존인 혈은 이처럼 멸시받고 핍박받는 곳에 비굴하게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가야사가 있을 당시에도 깊은 이곳 골짜기가 마음에 걸렸던지 미륵불을 세워 비보하였으나 결국 가야사도 화마의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곳 물줄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좌선수입니다. 이때는 백호가 적극적으로 물빠짐을 막아주어야 하지만 백호는 수수방관하며 물빠짐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남영군 묘에는 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곧고 길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묘 앞으로 곧게 달아나면 천만금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허망하게도 군주는 모든 재산과 주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통분에 피눈물을 뿌리게 됩니다. 남영군 묘를 쓴 지 60년 만의 일입니다. 상황을 설정하고 추리해 보겠습니다. 가야사는 흥선대원군, 묘는 고종황제, 청룡백호는 조종대신들, 안산은 명성황후, 물길은 조선의 강토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세등등한 아비로부터 벗어난 고종께서 홀로 서기를 할 무렵 군주가 절대절명의 위험에 처했는데 청룡이란 신하는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물 따라 도망가기 급급하고 심지어 달아나면서까지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백호는 거만스럽게 앉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안산은 임금을 최측근에서 보필해야 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관계로 빈 자리를 틈타 썰물처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주사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고집스럽게 유아독존의 오기와 살기만 내뿜고 있으니 누구 하나 다정다감하게 주군을 도와주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득실만 따질 뿐입니다. 남영군 묘는 웅장한 듯 보이지만 실제는 고독한 모습입니다. 좌불안석,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급기야 혈 자신도 주변 모든 것들에 의해 버림받은 채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풍수로 추리하는 남영군 묘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천여록에 나오는 산인 만인과 이대천자지지라는 알 수 없는 소문에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추리한 픽션입니다. 남영군 묘는 일제의 풍수를 이용한 고도의 계략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조선 민중들에게 신앙과도 같았던 풍수를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장소는 덕산의 가야스터를 정하고 풍수는 당시 제법 이름난 산인 만인을 포섭하기에 이릅니다. 일제는 가야스터가 겉보기에는 웅장하여 명당으로 보이지만 물이 길게 빠지기 때문에 속빈 강정과도 같은 땅임을 파악한 뒤였습니다. 만인도 가야스터가 웅장한 듯 보이지만 물이 곧게 빠지는 곳으로 크게 위험한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이미 일제에 의해 깊이 매수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가짜 풍수 비교록을 만들어 가야산 인근에 이대천자지지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유포시킵니다. 설사 그 계획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손해볼 것 없습니다. 이대천자지지라는 유언비어 자체만으로도 조선 민중들의 불안감을 선동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이항은 목숨조차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위기의식과 함께 어떻게 하든 안동김씨들을 몰아내고 왕실의 위험을 되찾겠다는 일념뿐이었는데 만인이란 지사가 찾아와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듯 충청도 가야산에 이대천자지지가 있는데 어떠하신지요? 하고 묻습니다. 당시 흥성군의 풍수 안목은
비록 젊은 왕족의 신분이었으나 걸출하고 영민해서 방 안에서 책과 씨름하는 글풍수의 단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같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안동 김씨들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천추의 한이 될 뼈아픈 판단착오를 합니다. 그 길로 바로 가야사를 불지르고 그 터에 자신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씁니다. 당시 흥성군인들 만인이 말한 이대라는 말뜻을 왜 몰랐겠습니까? 이대라면 길어야 50에서 60년이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몰락한 왕실을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전설과도 같은 자미원 명당이 이곳 가야산 어디엔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기에 그곳을 찾아서 자신의 사후 신우지지로 삼게 되면 그 후부터는 자미원 발복으로 거만한 청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의 강토를 무참히 짓밟은 일본까지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웅대한 포부가 숨겨져 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황이 가야산 절터에 자신의 붙인 묘를 쓰자 일제는 다음 단계의 공작을 구체화시킵니다. 풍수의 이치가 어긋남 없다면 이황 일가의 몰락은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선왕실의 파멸이다. 따라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황의 자식이 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는 세월이 말해줄 것이다. 풍수를 이용한 일제의 1차 계략이 성공하자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일제는 철정에 후사가 없고 또 몸이 병약한 것을 감지하고는 왕실의 가장 어른이었던 조대비와 흥성군 이하응을 연결시켜줍니다. 쉽게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이하응의 둘째 아들 명복을 임금으로 추대하기로 묵계를 세우고 안동깁시의 세도 정치를 몰아내기로 합니다. 조대비로서는 명복이 임금에 오르면 자신의 양자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행세와 친정 세력인 풍양조씨들이 복권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고 이항은 마침내 고대하던 왕실의 위엄과 스스로의 야망에 섭정할 요량으로 나이 어린 명복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일제는 자신들의 풍수를 이용한 대제국의 꿈이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삼자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한편 만인은 남영군묘를 일제의 지시와 감시 속에서 무지막지하게 쇳물까지 부어가며 작업합니다. 만인은 이 모든 사실이 일제의 치밀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가올 조선의 앞날을 예감하고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임금이 되지 않았다면 남영군 묘로 인한 모든 재앙이 이항 일가에만 국한되겠지만 임금일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조선 전체에서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샘물까지 부어가며 작업했기에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깊숙이 숨어버리기로 합니다. 조선의 명운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신분의 굴레와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일념뿐입니다. 또 그들이 약속한 대일본의 풍수국사로 모실 것이라는 말에 일제가 마련해준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산인 만인이 고종이 잠조했을 때 찾아와서 2번 절을 올린 뒤 후일 중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축하를 하였다. 갑자년 초에 대원군은 만인을 찾아 헤매다가 그를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산에서 사는 사람이 어찌 하고 싶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해인사 대장경 1000부만 하사하여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므로 대원군이 허락하여 간행하였다. 이때
만인은 자신이 직접 간행하고 작업이 끝난 후 바닷길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참고로 1423년 일본의 사신들이 세종 임금을 아련하여 숭유옥불이 조선에서는 불교의 교리를 새긴 팔만대장경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구하며 3일간 단식까지 합니다. 또 임진왜란 때는 해인사로 몰려오는 외병들을 의병과 승병들이 결사적으로 항전하여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만인은 팔만대장경이 천부씩이나 무엇에 필요했을까요? 만인이 간행한 팔만대장경은 그 후 국내에서 발견된 바 없습니다. 만인을 매수하고 이용한 일인들은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고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음모와 계략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운 생각에 그들 가족을 서해바다 깊숙한 곳에서 배와 함께 통째로 수장시킵니다. 팔만대장경은 이미 빼돌린 후입니다. 훗날 일제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풍수의 무서운 위력에 새삼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선에서는 일본을 위협할 걸출한 인물이 나지 못하도록 명나라의 이여성이 했던 것처럼 온산의 새말뚝을 받고 산 허리를 끊으며 조선의 산천을 망가뜨립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음모와 계략을 간파한 풍수인이 있었으니 그는 최선일이라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최선일은 목숨을 걸고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덕산의 묘토에 대해 설명하며 왕실과 조선이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은 이런지야 묵살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최선일은 남영군 묘로 인한 조선의 운명을 예감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리 끝에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하고 프랑스 선교사 페롱을 찾아가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병인 박해와 같은 천주교 탄압을 중단시킬 방책이 있으니 남영군 묘를 도굴할 것을 제의합니다. 페롱을 통역관으로 삼은 오페르트는 남영군 채백을 이용해 조선과의 통상 교섭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최선일은 개인적 윤리보다는 조선의 흥망이 걸린 것이기에 엄청난 도박을 결행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짓이지만 조선과 만백성을 구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굴은 수천 포의 광해와 샘물로 철옹성같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최선일은 조선의 국군이 다했음을 절감하며 통분의 눈물을 뿌리며 발길을 돌립니다. 천주님, 부디 나의 예상이 틀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후세에 전하여 삼가 지극히 경계토록 할 것입니다. 을미사변입니다. 일제 풍수를 이용한 조선병탄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이 명성황후 때문에 주춤거리자 일본의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하여 조선의 국모를 무참하게 시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모와 피를 토할 것 같은 분함에도 누구 하나 칼을 들고 저항커녕 꽁무니를 빼며 자신들의 자리 보존에만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저 힘없는 백성들만 낙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국모의 죽음에 분연히 봉기할 따름입니다. 1904년 일제는 60년간 지속된 길고 긴 작전의 마지막 절차로 남영군 묘의 알량한 용맥조차 끊어버립니다. 몇 명 안 되는 상가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묘소까지 이어지는 고갯마루의 능선을 무참하게 파헤쳐서 뚝을 쌓는데 쏘아버립니다. 마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듯이. 그 이듬해 고종황제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통한의 일산늑약에 굴욕적인 서명을 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나요? 대원군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었을까? 고종 황제가 유약했던 것인가? 명성황후의 청명함이 지나쳤던 것일까? 아니면 이 나라 조정 대신들이 무능했는가? 그것도 아니면 이 나라 백성들의 우국충정이 부족했던 것인가? 그러나 조선이라는 배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에 의해 태풍 속의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천주교 풍수인 최선일만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전문은 몇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가 길한즉 상소롭지만 기가 흉하면 화가 따르게 된다. 명당은 초년의 화복을 관장한다. 명당은 반듯하고 가까워야 발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큰 배와 같고 좋은 날은 배를 젓는 노처럼 이로운 것이다. 가문과 집안이 망하는 땅은 모든 산과 물이 달아나는 곳이다. 반대로 산이 감싸고 물이 돌아주는 삼포수회한 곳을 얻으면 길지가 됩니다. 이것으로 음택풍수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광자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학문에 정진하셔서 뜻한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